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주파수 94.5 YT 뉴스 FM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군면제가 걸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논란에 휩쓸렸던 선동열 감독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수 선발 과정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다만 병역 특례와 관련한 국민 정서는 읽지 못했다. 이게 주된 요지였죠.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부탁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논란은 곧 시작될 국정감사장에서도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선동열 감독은 증인으로 채택된 상이고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함께 국정감사 쟁점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는 처음이신가요? 아니, 두 번째. 두 번째이십니까? 네네. 예, 전화통화도 한번 하셨었고. 네. 예, 선동열 감독이 지금 핫한데 계속해서 네. 포털의 상위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선 감독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 네.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좀 의아했어요. 요새 며칠 이제 청문회 때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유은혜 장관하고는 2년 3개월 동안을 같이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예. 사실 교육 문화 쪽 상임위를 하면서 우리가 야당일 때 시작해서 이제 여당일 때까지 같이 했는데 간사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 자한당 쪽하고도 굉장히 그 협치가 잘 되고 아주 이게 무난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용히 일을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벼랑간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참 의아해요. 그게 의아한데 지금 보니까 김성태 의원 얘기로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한 놈만 팬다.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풀 샌드백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응을 해서 이렇게 장관들이 계속 임용이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재철 건도 약간 좀 김 빠진 그런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제 유은혜 한 명만 그냥 계속 붙잡고 늘어지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대정부 질문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어떻게 그렇게 사용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비 받으면서. 그러면 의원님은 교육부 총리가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적임자라는 게 이것이 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이란 자리가요. 그 예산을 보고 정책을 보고 전체 행정을 보기 때문에 행정부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2년 만에 이 문체부 관련돼서 그리고 교육부 쪽도 전체적인 예산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훑어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잘못돼 있고 어디가 빠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금방금방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제가 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윤혜 장관은 6년 동안을 교육 상임위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교육 쪽에 아주 깊이 정책적으로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속으로도 장관이 만약에 국회의원 중에서 나오면 누굴까 하면 거의 누구나 다 유은혜 의원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그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위장전입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장전입 문제야 잘못한 거죠.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잘못된 거였고 사과를 수도 없이 했고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청문회 때 일어났던 얘기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혜 장관도 이제 약간 좀 흥분돼서 아직 이제 하루만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된 지 하루만이니까 이제 같이 좀 울그락 하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하루 된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이제 장관 된 지 하루 된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 됐으니까 이제 이 준비를 해나가겠다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자꾸 이렇게 맞대응을 하니까 점점 더 좀 이게 관계 나빠지면 시끄러워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명이 됐으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죠. 네. 예.
자, 그리고 다시 선동열 감독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그 정인으로 선 감독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손혜원 의원, 조경태 의원, 김수민 의원 이렇게 3인이 선동열 의원을 정인으로 좀 국정감사에 불러야겠다 이렇게 한 것 네.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 예. 네. 그 결국은 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에 대한 네. 이야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사그라지질 않아요. 금메달 따고 왔다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와서도 점점 더 불씨가 일어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KBO 그 정운찬 총재도 사과를 했는데 사과했죠, 예. 이 선동열 감독께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오늘은 또 기자간담회를 했다는데 예.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자기는 소신대로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또다시 불을 지피시래요. 이거는 국감에 나와서 하시면 되지.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압박을 받긴 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나 이제 국감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과예요. 예. 그러면은 선동열 감독을 불러서 선수 선발의 문제. 네. 거기에 특혜는 없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다 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네. 제가 집중적으로 캐묻는다고 그분을 무례하게 무슨 증인들 남들 대하듯이 그렇게 할 생각은 꿈에도 없고요. 예. 이 야구 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물을 거예요. 야구 팬들은 어떤 얘기들이 이게 맥을 흐르느냐 하면은 자기는 선동열 감독이 선수 출신으로서 그저 신화적인 존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야구 팬으로서는 이 선수들을 대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일은 구단을 대표하고 코치들의 의견들을 이제 들어줬지 않았나라는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화를 내고 점점 더 1,000개가 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지금 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다가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다. 대중을 읽지 못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요. 프로 스포츠는요. 주인이 팬입니다. 관객이고. 그래서 이 선 감독께서 아마 이번에 이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메달을 땄는데 축구 대표팀은 박수 받았는데 야구 대표팀은 비난받은 이유. 그리고 어쨌든 선수 선발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그렇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원 할 일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걸. 근데 이제 선동열 감독도 그렇고 또 일부 여론은 어쨌든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 권한인데 이거 너무 정치 문제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유 권한이지만 이것은 팬들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예.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수렴하고 리즈너블한 선에서 선수를 뽑아달라는 것이죠.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야구 잘 알지만 모든 구단별로 얼마나 의견들이 강합니까? 많이 싸우고. 그러나 이분들이 의견을 합할 때들이 있습니다. 대표 선수 나갈 때는 함께 응원하고. 근데 저는 정말 우승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끝내 이거는 그냥 가라앉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 감독이 이 국감에 나오셔서 본인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소신대로 했다. 네, 기자회견 아무 했죠. 예. 압력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더 이 국감에서 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예. 손혜원 의원도 야구 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이후로 관중이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2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런 논란에 대한 실망감이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야구 팬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건데 왜 너네들이 하느냐라는 식으로 할 때 그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동열 감독이 오지환 선수 등 특정 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밀어주기 위한 선수 선발 아니었고 오직 성적만 생각해서 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적이 그렇지 않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선수 선발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예를 들면 회의록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국회에 없다고 해요. 국회에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렇습니까? 예. 국민이 납득할 만하지 못하다는 게 이번 일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없다. 그러면은 그 선수 선발 과정에서 손동열 감독이 다른 코치진이나 뭐 기술진들하고 뭐 회의를 통해서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얘기로는 뭐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라고 토론은 있었고 결단은 자기가 내렸다. 만약에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내린 것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야구 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했던 그 회의록은 없고 없죠. 그러면은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는 없나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것도 그렇네요. 뭐 특정 구단의 코치들이 우리가 뭐 밀었다, 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엔 또 하나는 이 선동열 감독이 국대 감독으로 이 정해진데도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냥 뭐 KBO나 또는 야구협회나 모두가 다 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그게 바로 이 댓글에서 보고 제가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 김웅용 감독을 또 신청했는데 불발됐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제가 김웅용 감독도 같이 했었는데 예. 김웅용 감독이 나오게 되면 이 질의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중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기 소신대로 했다고 하니까 그 소신을 갖고 정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KBO 출신으로 지금 야구협회가 있는 양혜영 그 전 사무총장 지금 부회장입니다. 야구 소프트볼 협회. 예. 이분들이 결국은 김웅용 감독 밑에서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려고 했었군요. 예. 그 만약 손동열 감독이 구단 관련자 혹은 제3자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선발을 했다면은 이건 법 위반 되는 거죠. 청탁금지법 위반. 그게 뭐 그 청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청탁을 누가 했다 받았다라는 얘기가 밝혀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나 팬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사과를 성 감독한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내가 후배들의 이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국민들이 화낼 줄은 몰랐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우승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운찬 총재도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이 팬들을 극렬하게 지금 만드는 거죠. 오늘 더 심하게 지금 그 일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손 의원님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 스포츠 선수들 병역 특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다 리즈너블 해야 돼요. 네. 납득할 만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선수의 이 실력이라는 것이 수치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타율이나 뭐 오피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 되는데 도대체 지금 그걸 보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팬들이 원했던 선수가 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수치는 그쪽이 월등한데 그쵸? 1년, 2년 동안 계속 이게 뭐야 지표로 나타난 실력이 월등한데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 제가 보기엔 그건 더 화나게 하는 그런 대답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나이나 병역을 생각하면서 야 형이니까 선배니까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 어차피 우리가 우승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수치로 기록으로 하자는 거죠. 예. 성 감독이 기자회견 또 국감 중인 출석에 앞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뭐 오늘 기자회견 내용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네. 내용은 제출한 건 맞는데 오늘 기자회견하고 네, 그 내용입니다. 별반 네. 상의하진 않다. 네네. 그러면 결국은 국정감사장 와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더 자세한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어차피 뭐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지만 뭐 뾰족한 뭐 답변이 나오거나 뭐 무슨 시원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저는 물어야 될 또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 이제 열심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까 얘기하신 양혜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도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됐죠. 네. 작년에 됐었죠. 예. 어떤 얘기를 물어보실 겁니까? 이분이 그 KBO 사무총장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본인의 전행이 많죠. 예.
야구업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심판 문제도 있고, 그 뇌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무슨 뭐. 근데 그런 부분들에 항상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사무총장을 이 사람이 더 하려고 했던 것을 끊어놓은 거를 이제 제가 그 작업을 했는데, 지금 그 야구 베이스볼 협회로, 소프트볼 협회로 간 겁니다. 예. 거기 부회장으로 갔어요. 김응용 회장, 양혜영 부회장. 이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선동열을 정하고, 그리고 선수들을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팬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두 선수가 이분들도 관여가 돼 있지 않는가라는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동열 감독은 도쿄올림픽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20년까지. 예. 근데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선수를 뽑을 때 내 소신이다. 내 권한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팬들은 뭡니까? 그래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두 분이 저는 국민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혜영 사무총장은 언제 그럼 KBO를 간둔 거죠? 작년 말까지. 작년 말. 네. 임기 다 채우고 간뒀는데 사실은 구본능 총재나 양혜영 사무총장이 계속 연임을 획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끄는 게 이제 작년 국감이었었고요. 중간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그 KBO 사무총장과 그 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부회장을 같이 중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했을까? 김웅룡 감독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무자고 유능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부분에 유능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그 양양 사무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적을 해왔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양양 사무총장이 손 의원한테 어떤 해명이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해명할 수가 없죠. 해명할 거리가 없는 거죠. 저도 증거를 대서 이 사람을 뭐 이 업계에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못 찾는 것처럼 자기도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KBO를 이제 물러나게 하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다시 야구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또한 자기 늘 하던 그 대로 다시 야구 판을 아마야구까지 통틀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봐넘길 수 없다는 예. 것이죠. 저는 분명히 성 감독과 양혜영 그 부회장과 이 연관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쉽게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흡족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물어야죠. 공개적으로. 예. 그리고 듣겠습니다. 또 관심 가는 증인이 빙상계의 대부라고 불렸죠. 네, 전명규. 예,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네. 증인으로 역시 네. 채택이 됐는데 뭐 파벌 문제라든가 또 선수 선발에 관한 문제 또 따로 훈련한 문제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 증인들을 다 해서 좀 더 이분이 이제 그 했던 일들을 이제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빙상계의 적폐의 중심에 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체육대학에서는 이분을 3개월 감봉 정도로 그냥 완전 솜방망이로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교문위는 교육과 문화를 같이 했었는데 예. 이제 교육이 떠나는 바람에 그 지금 한국 체대를 제가 한번 이번에 정말 작정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체대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체부를 통해서 빙상계를 볼 거고 이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제가 뭐 여러 제보를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증인들도 많이 나타날 거고요. 그것도 꼭 제가 그 야구 그 빙상계 적폐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방금 빙상계 적폐 말씀하셨는데 뭐 축구협회라든가 빙상협회, 태권도협회, 승마협회 각종 이 스포츠 협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스포츠 쪽에서 문제가 가는지 태권도 같은 데는 예산이 이제 국가 예산이 있어요. 예. 국기원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권력 나눠먹기 하고 뭐 또 나누지도 않아요. 예, 거의 돈도 혼자 있고 갖고 하니까. 있고. 근데 예. 거기서 뭐 단증을 뭐 돈을 받고 준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전국 이 태권도가 전 세계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같은 데서는 한국의 단증을 받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이것이 권위가 떨어져가고 아하. 태권도를 망쳐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감사가 필요한 네, 거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제가 한 들여다봐야 몸으로 되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이동섭 의원 맡겨놓고 예. 이제 우리 김영주 의원이 예. 노동부 장관을 이제 마치고
이게 우리 문화부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농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농구 선수. 예, 그래서 제가 제발 이 체육계를 이제 하나를 맡아달라. 제가 야구계하고 이제 이쪽 빙상계를 하니까 좀 나눠서 좀 하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뭐 문체부 혹은 대한체육 이런 관련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8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 증인이 NC소프트 대표 김택진 씨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역시 증인을 요청했었는데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왜 요청된 거죠? 증인으로?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이 도박성 확률형 게임에 대해서입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네, 예. 모바일로도 어린 모바일, 아이들의 예, 예. 그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돈을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을 써대는 몰래. 이 확률형 게임을 규제를 해야 돼요. 확률형 게임이 뭐죠? 확률형 게임은 이제 리니지 아세요? 리니지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아이템을 사잖아요. 예, 아이템을 사죠. 근데 그 사는 것이 그것이 또 거기도 도박이에요. 예. 걸면서 돈을 끝없이 쏟아부으면서 예. 그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게 게임보다는 돈을 놓고 돈을 먹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도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템을 사는데 그게 확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그렇죠.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아. 그것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지금 뭐 벨기에에서도 뭐 아주 심각하게 그 도박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럼 네덜란드도 지금 그리고 뭐 각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확률형 게임이 더 이상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주 대표적인 그 게임 회사들이 전부 다 이 확률형 게임에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아이템을 열었을 때 형편없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도 공개를 안 합니다. 아, 그것도 그리고 공개를 안 그 합니까? 게임으로 얻는 그 매출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공개를 하지 않는데도 아무도 규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일을 다뤘었고 이제 이번에는 드디어 증인을 한 명을 제가 이제 나오게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삼성보다 로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다 사돈의 8천까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은 이 로비를 당할 길이 없어요. 게임 업계 로비를. 그래서 저는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 아닙니까? 예. 그 게임으로서 신화를 만들어낸 분이고 우리나라에 게임하는 모든 게임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전설로 정말 신화를 보는 사람인데 저는 인간이 그야말로 한평생 살고 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물론 좋아요. 리니지 하나에 9천억이라죠. 예. 9천억의 매출을 하나 아이템으로 올리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는 이 규제를 어느 만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몇 살 이하는 못하게 하든지 얼마 이상은 돈을 넣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어떤 규제가 될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 3사를 제가 끝내 다 불러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혀서 여기저기 딜을 했죠. 아. 간사들하고. 그래서 한 명만 부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리니지의 가장 큰 매출에 김택진 이제 회장을 부르게 됐죠. 예. 대표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확률형 아이템은 특히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한테는 사행성, 그렇죠.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일단 현금 아이템을 구매해서 카드 뽑게 하고 그 카드를 오픈하면 또 로또보다 더 낮은 확률로 이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뭔가를 꿈꾸며 돈을 쏟아 붓는 거죠. 이 사행성은 필연적으로 이제 이 몰입을 심하게 하게 되고 중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모든 뭐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사들의 엄청난 수익이 뻔한데 이 문제를 다들 그냥 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규제를 뭐 자율적으로 한다. 그리고 뭐 그 여기에 걸렸어요. 그럼 뭐 저기 그 벌금 한 500만 원 내고 벌금 한 4천만 원 내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연간 몇 천억씩을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뭐 게임에서 돈을 예. 번다는 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걸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구구 사이트라고 불리는 그 일베에서 손 의원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방했던 사람들 법적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 작전 세력의 악질적 댓글 공세도 법적 조치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베는 법적 조치해서 제가 뭐 수백만 원 거의 1,000만 원 넘는 돈에 이제 받아냈습니다. 그 벌금들을. 그런데 이제 그것도 댓글들의 정화를 위해서 제가 쓰기로 돈을 다 내놨는데 지금 이분들의 그 댓글은 저는 뭐 누가 어떤 이유로 쓰는지를 뭐 우리 이 작가님하고 같이 예. 거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뭔가 한 가지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냥 벌떼같이 달겨들어서 똑같은 한 5개 정도의 문장으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바꿔서 올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습관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둘 제가, 수는 없겠다.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베에선 저는 사라졌어요. 이제. 그래요. 예. 제 이름은 없습니다. 아, 일베에는. 그런데 그런 댓글들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뭐 법적으로 조치할 만큼 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 의정활동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에 달려서 이게 한순간에 확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그냥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뭐 여러 사이트들이 발칵 뒤집히면서 이제 뭐 저를 갖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에는 끝없이 반성하고 자책을 하지만 뭐 이것은 제가 잘못한 일이 예.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시고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묻고 마치죠. 자, 부산 국제영화제가 개막하는데 개막식 레드카펫에 도종환 장관 항의 피켓이 나올 거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블랙리스트 파문이 크게 불었는데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뭐 전직 공공기관장 징계가 없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없지는 많죠. 않고요. 예. 이제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하다는 약한 것이죠. 징계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양쪽에 거의 뭐 저는 반반이에요. 그게 장관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피켓을 드시는 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이제 다 좌천이 되고 그랬거든요. 예. 다른 분들 뭐 공무원들은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뭐 자를 수는 없어요. 다 좌천이 되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지금 사람들이 원하듯이 전부 잘라내자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종환 장관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결국은 시키는 사람의 말을 듣게 마련이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일을 같이 하면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규제를 줄이고 이제 그 우리 쪽으로 이제 같이 일을 시키면서 예. 간다라는 생각일 텐데 이제 블랙리스트로 이제 당한 게 많은 분들은 이제 그게 분이 풀리질 않는 거죠. 저 같아도 뭐 다 잘라낸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문체부에 특히나 이제 최순실과 이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깊이 뿌리를 내렸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상처들이 더 커서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뭐 도종환 장관께서는 블랙리스트를 밝힌 분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되신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은 가져주신다면 아마 그분은 여러분들이 달걀을 던지셔도 그냥 맞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또 들여다보시는 거죠? 근데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예. 이번에 증인들도 나오고 증인 나오고, 그러는데 예. 이제 좀 봐야 되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그 헌정사에 남을 만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그 예. 자료를 하나도 안 보셨구나. 못 봤습니다. 뭐 간단한 건데요. 예. 제가 문화가 돈이 된다는 것. 아. 이 자연이 신의 작품이라면 이 문화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창작물이고 이 문화가 돈을 만들 수 있고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해서 제가 그 전 세계 사례도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보물의 사례들을 쭉 넣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이 원한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해서 제가 야당 의원들한테 박수 받고 들어온 굉장히 예. 그런 대정부 질문이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 공동화 현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네, 다 맞습니다. 인적 자원이든 물적 맞습니다. 자원이든 다 수도권 네, 집중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 의원님이 통영이나 목포라든가 자주 방문하면서 네. 조금씩 바꿔가고 예, 있습니다. 문화를 키워가지고 사람들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도 그런 일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요즘에 그 도시재생에 예산이 참 많이 이제 책정이 됐는데 그 예산을 제발 더 이상 다리 놓고 가로등 놓는데 하지 아하, 말고 아하. 이거 지방이 문화를 살려서
그 지방에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도 살아나고 지방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지방의 경제도 좋아진다는 것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하주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팟빵 앱으로. 아마 의원님 대정부 질문 본 것 같네요. 네. 소녀님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 풍납토성 관련한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런 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풍납토선이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다 밀어버려서 아파트가 들어올 때인데 거기가 백제 왕궁터예요. 근데 왕궁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이것을 다시 계속 그 안에서 뭐 돌이 나오고 이제 성 자국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4만 5천 명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조 정도 들어가는 일인데 서울시나 뭐 국가나 계속 미루면서 이 사람들한테 집도 내주지도 않고 뭐 나가라 내쫓지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이러고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야당 간사님의 지역구거든요. 아하.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일이라 이거는 뭐 한 2조 3조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총리께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600년 서울이 거기 있는 그 백제의 위례성이 밝혀지면 그게 발굴되는 순간 2000년 서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저는 서울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도라고 해서 뭐 경준이 이런 데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서울이 고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앞으로도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이 이번 달 초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지뢰를 없앤 자리에는 새로운 도로가 놓이고 그 길을 통해서 유해 발굴 작업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9.19 남북이 평양에서 체결한 군사합의서의 첫 번째 이행입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님, 또 DMZ를 넘어 탈북한 세계 북한센터 안찬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현재 DMZ에는 지뢰들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나요? 예, 우리 남쪽 지역에는 한 1,300개소에 약 130만 발. 130만 개요. 예, 북쪽은 약 80만 발이 DMZ에 매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보통 뭐 지뢰가 뭐 대인 지뢰도 있고 또 대전차 지뢰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지뢰가 묻혀 있습니까?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가 남쪽에는 7대 3 정도 비율로 묻혀 있습니다. 남쪽에는 예. 예. 북쪽에는 주로 목함 지뢰를 비롯해서 DMZ는 대인 지뢰가 주로 많이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안찬일 소장님께서 그러면은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예. 북한은 이제 그 대인 지뢰를 반보병 지뢰, 대전차 지뢰를 이제 반땅크 지뢰라고 하는데 그 전선의 그 지휘관들에게만 주어지는 지뢰 지도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 지도라는 것은 그 지뢰라는 게 이제 물에 떠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에서도 지뢰 사고는 많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도. 예. 근데 우리 안 소장님은 DMZ를 넘어서 기준하신 거잖아요. 네. 네. 두렵지 않았어요? 지뢰에 대해서? 더럽죠. 그래서 그 DMZ를 넘어올 때는 반드시 총을 휴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지뢰를 밟았을 경우 발목이 날아가니까 그때는 오도가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천 이런 그 계곡 이런 데를 주로 이용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지뢰를 뭐 제가 안 밟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런 지뢰를 밟아서 실패하는 군인들도 많고 결국 뭐 탈북할 때 휴전선으로 넘어오는 것은 뭐 99.9%는 실패, 1%만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의 사나이시네요. 네. 그러면 지뢰는 대부분 언제 묻혀졌다고 보면 됩니까? 원래 6.25 전쟁 당시는 지뢰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뢰가 매설된 거는
1964년 9월 11일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공상 진영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양봉작전을 통해서 베트남군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 북한군이 남한을 침투 도발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64년 이후에 북한이 최대 마이너할 때는 1년에 한 300여 회를 DMZ를 넘어왔고 이 서부전선에 미 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하루 저녁에도 4군데가 침투하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66년 그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존슨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데 이 국빈 방문하신 날 11월 1일 날 새벽에 북한군이 DMZ를 넘어와서 남방 한계선의 경계 근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군 중대를 기습을 해서 미군 6명과 하추사 2명을 살해하고 말을 타고 복귀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당시만 해도 남방 한계선에 철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책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군의 이 도발을 막을 방법이 가장 손쉬운 게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어 장애물을 하는 게 지뢰였기 때문에 예. 그 지뢰를 무차별적으로 매설을 했고 그 당시에 매설한 그 지뢰들은 배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확인 지뢰지대로 정보가 없어서 그런 지역에서 지금도 지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지뢰 지도 이런 게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유실돼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실되는 지뢰는 우리 남한은 그 1915년도에 생산된 지뢰인데 M14 플라스틱 지뢰라고 예. 요거는 크기가 직경 5.5cm고 높이가 4cm입니다. 무게가 68g인데 이거는 전체가 플라스틱이고 방수가 돼서 폭우가 내리면은 빗물에 떠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계곡을 따라 가지고 그렇겠죠. 농경지나 하천과 바다로 들어와서 우리 강가에나 전방지에 있는 강가에나 우리 서부 전선에 있는 이 서해안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도 지뢰 사고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다. 아까 우리는 1960년대 이후로 지뢰를 많이 매설했다 그랬는데 네. 북한은 언제부터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나요? 북한도 이제 6.25 직후에 좀 매설했지만 본격적인 건 이제 70년부터 매설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부터.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전방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남방 한계에서만 철조망이 연결돼 있고 지피는 중간중간에 돼 있지 그걸 철조망으로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북방 한계선에도 철조망이 있고 지피도 서로 다 철조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300볼트의 고압선과 함께 그 고압선 바로 밑에 병렬로 목함 지뢰가 아닌 플라스틱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걸 플라스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백그라이트 지뢰라고 하는데 이것은 터지면 왜 위력이 있냐면은 말하자면 플라스틱이 이제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다 금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터지면서 완전히 그 파편 역할을 수리탄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목을 자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북한이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물론 뭐 남쪽에서 간첩이 들어온다면서 매설했지만 사실은 좀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탈북을 막기 위한 이런 면으로도 저는 매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매설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군 지뢰는 이제 전문 공병 요원들이 들어와서 매설을 합니다. 우리 민사경찰 DMZ 안에 저는 근무했기 때문에 지피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지뢰를 해제하고 뭐 매설하고 이걸 다 공부는 합니다만은 그 작업은 대량 매설을 하기 때문에 공병 보병에 속속된 공병이 들어와서 매설을 합니다. 북한 군들도 지뢰 사고가 꽤 많이 있습니까? 지뢰 사고 많이 납니다. 왜 많이 나냐면 이제 매설 과정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해제 과정에서 나는 겁니다. 낡은 지뢰를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그 지뢰를 정확히 찾아내면 그것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지만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그걸 찾다 보니까 밟아가지고 반보병 지뢰를 밟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대전차 지뢰가 터지면 한 7, 8명이 죽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종종 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만에 북한은 한 번씩 지뢰를 바꾼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년대부터 우리가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40년, 50년 된 지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살상 위력이 여전합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우리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대인지뢰는 사실상 50년, 30년 이상만 돼도 거의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원래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는 뇌관이 눈비에서 부식되기 때문에 예. 그걸 전투 유효 수명이라 해서 원래는 9년인데 12년까지 그 미군들은 그 전투 유효 수명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원래 이 전투 유효 수명이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지뢰를 한번 묻어놓고 계속 방치해 놓은 거죠. 예. 관리를 안 하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묻어놓는 그 지뢰는 방화장비로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기능은 100%는 반응 아니지만은 10발 중에 3발이라도 반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뢰 역시 위험하죠. 살상. 그래서 민간인 있다. 접경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은 지뢰지대를 신뢰를 안 합니다. 그거 가봐서 어떤 걸 밟아도 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뢰지대도 겁도 없이 가서 산채로 채취하고 가서 산삼 채취하러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중에 한두 개만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뢰 밟아가지고 죽거나 또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자, 이제 문제는 제거인데 지뢰 제거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뢰 제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탐지를 해서 찾아야 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단 그 풀을 베고 예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낙엽이 사 있는 거는 낙엽은 우리 군대는 지금 보니까 공학기를 사용해서 낙엽을 날려보내고 난 뒤에 탐지기를 탐지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원래 그 불모지 작업을 하고 또 고엽제를 뿌리고 지뢰를 묻었는데 이 고엽제 뿌려놓은 데를 에어로 부으니까 장병들의 보건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군 당국이 시적을 안 하고 지금도 계속 이용되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지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탐지를 하고 탐지기가 표시된 거는 거기다 이제 그 흰 가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또 에어를 갖고 주고 그걸 노출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로 하지 않고 직접 제초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제초 작업 하다가 또 밟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참 위험한 실제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지난 18년 동안 지뢰와 싸우면서 해보니까 숙달된 전문 요원들이 민간 전문 요원들은 탐지기를 갖고 거기를 가서 낙과 호미, 갈퀴 이걸로 가서 그 살 긁어내면서 지뢰를 다 제거가 가능하더라. 안전하게. 예. 그래서 이거를 탐지도 숙달된 사람은 정밀하게 지뢰를 쉽게 잡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짧은 기간에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그 임무를 계속 숙달했던 전문가들은 지뢰를 아주 쉽게 찾거든. 그러면 아까 우리 안 수장이 이야기하는 그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 네. 금속 지뢰는 그 금속 탐지기로 찾는다 치고 플라스틱 지뢰는 어떻게 찾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지뢰가 문제입니다. 지금 서로 지뢰를 해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첨단 장비가 있고 심지어 미군에서는 그런 지뢰 제거 차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장비가 없고 주로 이제 지뢰를 탐지하는 게 이 45도 각도로 쇠꼬재로 찔러서 이제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찌르다가 또 세게 찔러서 지뢰가 터지는 경우도 간혹 그러니까요. 있고 그 돌이 마주쳤을 때와 플라스틱이 마주쳤을 때 또 나무가 마주쳤을 때 그 감각을 공병들은 잘 교육받으니까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적대적인 이 군사적 신뢰를 한다면서 무력은 서로 남북으로 빼면 총구가 멀어지니까 싸울 수 없지만 지뢰는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우리 남쪽에 첨단 장비로 해제하는 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땐 북한 지역의 지뢰를 과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지뢰 제거 로봇이라든가 지뢰 제거 장비가 충분한데 북한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협의한 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지뢰를 제거하는 기로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서로 이제 MDL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걸 또 넘으려면 또 이게 정전협정의 위반이니 이런 문제도 나올 거고 또 북한도 아마 우리 군이 첨단 장비 가지고 자기네 전선을 이렇게 넘어오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협의해서 참 DMZ 4km를 평화지대로 만드느냐 하는데 이 지뢰가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DMZ는 첨단 장비나 중장비를 투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생태계의 보호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지뢰를 친 환경적으로 지뢰만을 찾아가 제거를 하고 거기를
평화의 나무를 심어서 복원을 해가지고 예. 생태평화 세계 유산을 지정을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지뢰를 북한의 목함 지뢰나 우리나라에 있는 M14 대인 지뢰를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고들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 지뢰를 탐지하는 탐지기가 발명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M14 플라스틱 그 지뢰는 공기가 요 볼펜 요 앞에 요 10만 원인데 이것도 땅속에 최대 20cm까지 뭐 한 10cm는 쉽게 찾고 그런데 이 지뢰는 가볍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 있는 거는 1%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지뢰는 장비를 투입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수목이 우거진 지역에 장비를 첨단 지뢰 제거 장비를 가서 로봇이 제거를 하는 걸로 2000년도 경기선 하면서 국민들을 속였는데요. 그 지뢰 제거 장비를 수목이 우거진 데는 첨단 지뢰 제거 장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력에 의해서 했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기술은 제가 교육을 한다면 저한테 한 달만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으면 그 탐지기로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목함지뢰도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탐지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목함을 만들 때 못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관이 금속인데 이 볼펜만 해요. 그런데 이걸 탐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그 찾는 거는 전문 숙달된 요원이 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럼 아니 우리 탐지 장비 같은 거는 좀 빌려줄 수 있겠네요. 북한 쪽에. 그것도 뭐 그 남북이 이제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전략 무기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국제사회 NGO 단체들이 다 그 탐지 장비를 쓰기 때문에 그 탐지 장비는 북한에 충분히 구매가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사 보니까 그 지뢰 탐지 장비 중에 뭐 숀스테드라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꽤 깊은 곳까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장비는 소위 금속 대전차 지뢰가 깊이 있는 건 찾을 수 있지만은 플라스틱은 안 되는 거죠. 된다. 예. 전부 요즘에 와서 지뢰 제거 장비를 뭐 오진에 뭐 LG에 이런 걸 발견했다는 그런 것들이 실제 필드에서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기업의 홍보 가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발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면은 발견해가 처리하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예. 그럼 뭐 내관이야 플라스틱도 뒤에 있는 내관을 제거하면 되고 예. 금속도 내관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폭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굳이 군대는 이제 그게 폭발물을 발견됐는데 거기다 매번 전부 다 폭발 처리하게 되면은 예. 환경이 파괴되니까 예. 수거기가 한 군데 가서 파괴하는데 사실 그걸 뭐 화약이라든가 그 폭발물을 그 금속을 재활용한다면은 재처리 과정도 가능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뭐 국방부가 전번에 군 당국의 이름을 빌려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11개 대대를 투입하면은 우리가 매설도가 있는 거하고 예. 민통선에 있는 미확인지대가 9,300만 제곱미터인데 여의도 32배거든요. 예. 이거를 제거를 하는데 200년이 걸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마추어인 군인을 투입해서 그렇고 뭐 11개 되면 5,000명인데 민간 전문 요원을 5,000명 투입하면 10년 안에 제거 가능합니다. 민간 요원이 5,000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뭐 군에서 폭발물 처리 전문 교육을 받고 제대가 밖에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10,000명이 넘고 군에서 지뢰 탐지병이 매년 500명 이상 전역을 합니다. 예. 그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 투입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지금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자리 없어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5,000명 정도면 10년 안에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건 남쪽만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더 걸릴 것 같은데. 글쎄 북한도 이게 문제가 많지만 또 북한은 이제 자꾸 이 DMZ에서 전선을 계속 남쪽으로 접근시킨 게 농토는 DMZ 안의 농토는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오히려 우리는 오히려 정전협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북한은 그
DMZ 안에 있는 논과 밭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농사를 짓고 민간인들도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이제 아침에 들어와 농사 짓고 저녁에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지뢰 사고가 또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농토를 빼면 북한에서의 지뢰 해제 구역은 우리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뭐 우리가 조금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하면은 북한 지역의 지뢰는 우리보다 더 빨리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김 교수님께서는 뭐 지뢰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뭐 빨라야 1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좀 더 하면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에 그 민간 전문가들이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사용을 이런 지뢰는 사용하지 마라. 그런데 사용하는 지뢰는 관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제거에 대한 거를 명시적으로 없다 보니까 예.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2004년 2월 이전에는 접경 지역에 그 지뢰와 미확인 지뢰와 전쟁 잔류 폭발물들을 전부 민간인들이 군대에서 민간인을 하지만 군대에서 폭발물 취급했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걸 제거를 하고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2004년 2월 달에 군에서 민간 적군무동이 금지를 하면서 군대가만 투입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제거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 좀 지원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